안녕하십니까. 제39회 차량 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특강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를 강의할 강사 김기진입니다. 시험이 약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남았고 이제 뭐 대부분의 강의들은 아마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이제 준비했던 것들을 시험장 가서 답안지 이제 쓰셔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막판까지 좀 힘 좀 내시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 유념하시면서 감기 안 걸리시고 더위 안 타시게 하시면서 막판 스퍼트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은 제가 1교시 때 따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거 꼭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라며 4시간 동안 요 한 과목을 다 훑어보기에는 좀 시간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는 쪽으로 이번 시간 하고요. 마지막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 좀 제가 키포인트 될 만한 것들 몇 문제 좀 찍을 거니까요. 그거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동차의 분류 및 재원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문제를 보면 용어를 설명하는 문제하고 크게, 그리고 작동 구조 및 뭐 기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환경 문제라든가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크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용어 쪽으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묻는 문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슈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시면서 같이 접근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란 해서 차체에 설치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레일에 의하지 않고 도로상을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운반 기구,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 뭐 도로교통법, 뭐 KS법 등등에서 언급을 좀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는 FF, 뭐 엔진이 어디에 있고 구동 축은 구동 바퀴는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뭐 FF, FR, RR, MR, 뭐 4WD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언더스티어링, 오버스티어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더스티어링은 선의 조향 시 차량이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선의 반경이 커지는 현상을 언더스티어링이라고 하고요. 오버스티어링은 선의 조향 시 차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타이트 코너 브레이크 현상, 원인, 해결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딱 용어 묻기가 딱 좋죠. 타이트 코너 브레이크 현상은 파트타임 4륜구동 차량인 4륜구동 상태로 타이트 코너 선회 시, 타이트 코너가 뭐예요? 짧은 코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회 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이 뻑뻑한 현상을 타이트 코너 브레이크 현상이라고 한다. 원인은 4륜구동 시 전후륜의 회전수가 강제로 동일하게 회전하므로 전후륜의 회전차로 인하여 발생하고요. 해결은 2륜으로 바꿔줌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원이 있는데요. 요거는 크게 자동차 치수, 자동차 중량, 자동차 성능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여기서 연료 소비율, 자동차 성능에서 연료 소비율과 제동거리가 기출이 됐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도 좀 같이 한번 보셔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요 치수에 대해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장이란 자동차 차체 앞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차체 뒤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의 길이 해서 번호판, 철봉 등은 미포함한다. 그래서 전장, 또 전폭, 자동차 측면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부분 사이의 길이, 그래서 사이드 미러는 미포함한다. 그래서 전폭, 또 전고는 자동차 타이어의 접지면과 가장 높은 부분 사이의 길이를 전고라고 하고요. 윤거는 좌우 타이어가 지면을 접촉하는 지점에서 좌우 두 개의 타이어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윤거라고 하고요. 최저 지상고 이렇게 했고, 보면 각 용어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적차 상태,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승차 정원이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적차 상태라고 한다. 승차 정원 1인의 중량은 65kg으로 계산하고 좌석 정원과 입석 정원을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 적재 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를 적차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알고 계시고, 축거, 앞 오버행, 뒤 오버행,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축거 L1, L2 이렇게 있는데요. 축간 거리를 다 더한 게 축거가 되겠고요. 제일 축간 거리, 제2 축간 거리 이렇게 더한 게 축거가 된다. 축거는 축간 거리를 축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량은 최대 공차 중량, 차량 총 중량, 최대 적재량, 배분 중량, 축중, 윤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중량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치수, 중량 요것들은 별도로 좀 알고 계시고요. 성능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연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최소 회전 반경, 최대 안전 경사각도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차의 구성. 보디는 프레임식 보디와 모노코크 형식의 보디로 구분이 된다. 장단점, 특징들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근데 요즘 자가용 승용차들은 다 모노코크 보드이기 때문에 그죠? 따로 프레임식 보디 그래도 이렇게 차이점 대형 차량이라든가 R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프레임식 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 정도 비교해서 충분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셰시죠. 셰시. 보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셰시라고 하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 동력 발생 장치, 동력 전달 장치, 효과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타이어 휠, 공조 시스템, 기타 안전 장치, 등화 장치 등으로 구분이 된다 해서 14년도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샤시의 종류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전체를 묻는 문제는 나왔으니까 이제 안쪽으로 하나씩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동력 발생 장치 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란 뭐죠?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심장이라고도 부르죠. 자동차의 심장, 엔진. 분류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분류하고요. 용어 정리, 상사점, 하사점, 행정, 사이클, 내경, 행정체적, 총행정체적, 간극체적, 실린더 체적, 압축비 이렇게 있는데 계산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압축비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 용어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되짚어가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하여튼 용어 정리해서 요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거는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사용 연료에 따른 기관의 분류.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거는 좀 중요하게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 요즘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면서 디젤 기관하고 가솔린 기관의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이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아가지고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디젤 기관이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 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기관의 특징을 알아야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제일 큰 거는 연료가 다르겠죠. 사용 연료가 다를 것이고, 연소 사이클은 사바데 사이클, 가솔린 기관은 오토 사이클, 압축비는 디젤 기관이 더 압축비가 높고요. 온도도 당연히 높고, 그리고 점화 방식,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죠.
고속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압축 착화 방식이고 가솔린 기관은 전기 점화 방식이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리면 열 효율은 디젤 기관이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 좋고요. 배기가스 여기 나와 있듯이 고속 디젤 기관은 COHC, NOx, 입자성물, PM, 이산화 황 등의 문제가 되는데 가솔린 기관은 COHC, NOx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PM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고속 디젤 기관이 이런 특징이 있고 가솔린 기관은 저런 특징이 있다.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10점짜리라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점화 방식에 따른 분류, 그래서 전기 점화 기관, SI 기관이라고도 하고요. 가솔린, LPG 기관, 압축 착화 기관은 CI 기관, 디젤 기관이라고 하고요. 연력학적 사이클에 따른 분류, 오토, 디젤, 사바데 사이클 이렇게 있다. 연력학적 사이클에 따른 분류해서 가솔린 기관, 저속 디젤 기관, 고속 디젤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압축비가 동일할 때 효율, 그리고 압력이 동일할 때 열효율 어떤 게 우수한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서술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열효율이 어떻게 뭐 제일 좋다 뭐 이거를 문제로 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서술할 정도, 어떤 게 제일 좋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작동 방식에 의한 분류.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 기관과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으로 작동을 하는 게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고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상승 행정과 하강 행정 두 가지로 나눠서 한 사이클을 이룹니다. 요거는 요걸로 대체를 할게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과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단점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클 기관은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여 경제적이고 진동이 적어 정숙하고 회전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사행정 기관에 비해 1.6에서 1.7배의 출력이 있습니다. 근데 1회전당 동력이 발생이 돼서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2회전당 1회 동력을 발생하는 4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2배 정도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단점 때문에 이 2배가 안 나와요. 단점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연료소 비율과 윤활유소 비율이 높고 행정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흡배기 효율이 떨어지고 저속 운전이 어려우면 역화가 발생되고 HC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4사이클 기관의 장점은 각 행정의 구분이 정확하고 취동성 우수하고 흡배기 행정이 길어 흡배기 효율이 높고 회전수 변화의 폭이 넓어 저속에서 고속으로의 넓은 범위 회전 속도 변화가 가능하고 블로바이 현상이 적어 연료에서 비율이 적다. 단점은 밸브 기구가 복잡하여 충격과 소음 발생이 많고 폭발 횟수가 적어 실린더 수가 적을 경우 운전이 곤란하다. 가격이 비싸고 마력당 중량이 무겁다. 크랭크축 2회전당 1의 폭발이 하므로 회전력 변동이 크다. HC 배출은 적으나 NOx 배출은 많다. 이 장점과 단점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요즘 뭐 대다수의 차들은 4사이클 기관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장점 4사이클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을 외우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요소는 엔진 본체 먼저 보면요.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크랭크 케이스, 오일 팬으로 구성이 되고요. 실린더 블록은 기관의 기초 구조물, 실린더와 물통로, 오일 통로가 설치되고 상부에는 실린더 헤드가, 하부에는 크랭크 케이스가 설치된다. 실린더는 피스톤 행정의 약 2배의 길이를 갖는 진원형의 통, 피스톤의 작용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일체식과 삽입식 기관이 있다. 일체식은 가솔린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요. 삽입식은 디젤 기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라이너는 습식과 건식으로 구분하고요.
실린더 행정과 지름과의 비에 따라서 장행정, 정방행정, 단행정으로 구분을 하고요. 실린더 헤드, 연소실, 게스킷, 기관의 와류 현상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기관의 와류 현상 보시면 스월, 텀블, 스쿼시.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나중에 보면은 인젝터 중에 스월 인젝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월이 어떻게 흐르는 와류가 스월인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와류 현상 세 가지 종류 좀 알고 계시고요. 연소실, 아까 용어 정리할 때 압축비라든가 뭐 얘기할 때 나왔던 건데 또 같이 연관 지어서 같이 학습을 좀 해주십시오. 자,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피스톤은 실린더 내에서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며 폭발 행정에서 얻은 동력을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 축에 전달한다. 피스톤 링은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서 기밀 유지 작용, 냉각 작용, 오일 제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링의 장력에 따른 특징, 피스톤의 간극에 따른 특징 해가지고 나와 있는 기술을 해놨는데요. 이런 특징들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링의 장력에 따른 특징, 장력이 작을 때 블로바이로 인한 기관의 출력 저하, 피스톤의 열전도성 불량하여 피스톤 온도가 상승한다. 장력이 클 때는 실린더 벽과 마찰력 증대로 마찰 손실이 발생하고 실린더 벽면의 유막이 끊겨 마멸이 증대가 된다. 피스톤 간극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최소 틈새를 피스톤 간극이라고 하고요. 그 간극이 클 때 작을 때 특징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피스톤이 장력에 따른 특징과 간극에 따른 특징을 뭐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피스톤 링이 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쓰고 난 다음에 밑에 거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스톤 핀,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 설치 방식에 따라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블로백, 블로다운, 피스톤 슬랩 가지고 그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도 뭐 용어 정리를 묻는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뭐 블로자 들어가는 것들 다 이렇게 끄집어내다가 뭐 블로바이 현상이 뭐냐, 블로백 현상이 뭐냐, 블로다운 현상이 뭐냐 해가지고 뭐 10점짜리로 묶어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밸브 기구입니다. 구성은 캠축과 캠과 밸브로 구성이 되고요. 뭐 좀 보셔야 될 게 밸브 오버랩입니다. 마지막 줄에 배기 말과 흡기 초가 겹쳐서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하며 배기 효율 증대, 연소실 온도 저하, 배기가스 온도 저하, 흡입 효율 증대를 위하여 둔다. 그래 밸브 오버랩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 밸브 오버랩을 조정을 해서 기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CVVT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요거 따로 할 거니까 밸브 오버랩이 그런 거구나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밸브 간극은 연소열에 의한 밸브의 팽창을 고려하여 로커암과 밸브 스템 엔드 사이에 두는 간극을 밸브 간극이라고 하는데 이 간극이 클 때 작을 때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서징 현상. 서징 현상이 무엇인지 캠에 의한 밸브 개폐 횟수가 밸브 스프링 고유 진동수가 같거나 정수배로 된 경우 밸브 스프링은 캠에 의한 강제 진동과 스프링 자체의 고유 진동이 공진하여 파상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서징 현상이라고 하고요. 방지법은
진동수가 다른 이중 스프링 사용, 부등피치 스프링 사용, 원뿔형 스프링 사용, 밸브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를 높게 해서 이 서징 현상을 방지를 합니다. 자, 밸브 기구는 OHV, OHC 있는데요.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랭크 축과 플라이 휠입니다. 크랭크 축은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기관의 주축, 동력, 행정 시 피스톤으로부터 힘을 받아 회전력을 발생시키고 흡입 압축, 배기 행정 시에는 피스톤에 힘을 전달하여 사이클을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 베어링, 물체를 지지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며 축을 보호하는 것이고 베어링에는 크러쉬와 스프레드를 둔다. 밑에 보면 크래쉬와 스프레드를 두는데요. 크러쉬란 베어링 바깥 둘레의 하우징 둘레 높이와의 높이 차이를 크러쉬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죠? 크랭크 축과 하우징과의 밀착을 통해 냉각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스프레드는 베어링을 끼우지 않았을 때 베어링 바깥 지름과 하우징 내경과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조립성 향상, 그리고 베어링이 안쪽으로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크러쉬와 스프레드를 두는데요. 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플라이 휠, 엔진의 맥동 운동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마찰 클러치의 마찰면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단독적으로 문제 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자, 가솔린 기관과 연료 장치. 구성은 연료 탱크, 연료 펌프, 연료 여과기, 분배 파이프, 인젝터, 연소실. 연료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첫 번째 가는 구성은 연료 탱크, 연료 여과기, 연료 공급 펌프, 캐니스터, 인젝터로 구분을 하고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중요한데 지금 일반적인 가솔린 기관 연료 장치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의 공기 계량 방식에서 직접 계측 방식과 간접 계측 방식이 있고요.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의 종류에는 K제트로닉, L제트로닉, D제트로닉을 로 구분을 합니다.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 장치의 목적은 혼합비 정밀 제어, 기관 출력 증대, 유해 배출가스 감소, 연료 소비율 저감, 그리고 기본 분사량 결정 요소는 엔진 회전수와 공기량, 작동은 각종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슈에서 적절한 분사량 및 점화 시기를 결정하여 각 작동기로 보내 제어한다. 공연비 무시 조건은 기관 냉각 시, 가속 시. 이 정도. 여기 분사장치, 전자제어 분사장치의 목적과 결정 요소, 작동,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요. 각 제가 센서들, 전자제어에서 사용되는 각 센서들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보겠습니다. ATS, 에어 템퍼레처 센서, 공기 온도 센서, 흡입 공기 온도를 측정하여 이슈에 보내고 연료를 보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온도가 높으면 연료 분사량을 감량하고 온도가 낮으면 연료 분사량을 증량을 한다. 고장 시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정도,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센서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고장 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정도. ATS가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문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죠? 이게 뭐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작동이 아니라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고장 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정도. 이 센서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옆에 뭐 이렇게 잠깐 써놨는데 공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기 온도와 공기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밀도 밑에 BPS 대기압 센서라고 하고요. 고도에 따른 대기압 변동 보정 그러니까 AFS에서 ATS와 함께 사용되어 연료 분사량 및 점화 시기를 조정한다. 고장 시 저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자, CAS 크랭크 앵글 센서라고 하고요. 크랭크 쪽 회전수를 검출, 분사량 및 점화 시기 제어, 광학식, 마그네틱 방식, 홀 센서식을 사용하나 광학식은 최근 사용하지 않는다. 고장 시 어떤 현상이 있다.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놨는데 굳이 이게 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는 모르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않고요. 물론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지금 뭐 이것까지 해서 답안 작성하기에는 네. 안 쓰셔도 충분히 고점 맞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 센서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때 사용이 되고 고장 시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정도를 주로 해서 외우시기 바라고요. 자, 산소 센서 연료 분사량 조정하고요. 촉매 성능 이상 요모 판단에 사용하고요. 산소 센서는 질코니아 방식과 티타니아 방식으로 구분하나 질코니아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고장 시에는 엔진 부조 현상, 연료 소비 증가 및 배기가스 증가, 주행 시 가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되고요. WTS 수온 센서라고 하고요. 워터 템퍼레이처 센서 기관의 냉각 상태를 파악하고요. 공전 속도 및 연료 분사량 점화 시기 조정하고 고장 시에는 세 가지 정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리고 TPS 스로틀 포지션 센서 그래서 기관의 가속 및 감속에 따른 연료량 제어 스로틀 밸브의 궤도율에 따라서 제어를 한다. 고장 시에는 엔진 공회전이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하고 가속 시 응답이 느리고 가속이 곤란하다. 엔진 경고 등이 점등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VSS 차속 센서라고 하고요. 비클 스피드 센서 ECS, EPS, 조명, 가변형, 전조 등에서도 사용하고 차속에 따른 연료 분사량 제어한다. 리드 스위치 타입, 뭐 홀 타입, 마그네틱 타입 이렇게 있다 알고 계시고 넘버 1 TDC 센서 그래서 1번 TDC 센서라고도 합니다. 연료 분사 순서 결정하기 위한 센서고요. 4실린더 기관의 1번 실린더 상사점 신호를 ECU로 보내 연료 분사의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캠축의 회전을 이용하여 계측한다. 노킹 센서는 기관 노킹 발생을 실린더 블록에 부착된 앞전 소자를 이용하여 검출하고요. 점화 시기를 조절한다. 고장 시 연료 소비 증대 및 기관 출력 저하, 배기가스 증대, 엔진 부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요 지금 센서 있죠? 센서는 좀 보세요. 여기 그 전자제어 가장 뭐 키포인트는 센서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 센서들이 어떻게 또 얘기하긴 뭐하고 하여튼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거 각각 좀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디젤기관 연료장치입니다. 구성은 뭐 연료 탱크, 연료 여과기, 연료 공급 펌프, 분사 펌프, 분사 노즐, 연료 파이프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디젤기관 연료 분사 시 필요 조건은 무화, 관통력, 분포의 세 가지 조건 필요하고요. 공급 순서 보시면 되고 분사 노즐 구비 조건도 좀 보시고요. 연소 과정, 착화 지형 기간, 화염 전파 기간, 직접 연소 기간, 후기 연소 기간으로 이 기간을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연소가 됩니다. 이거 좀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요 일반 뭐 기계적 연료 장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뒤에 보면 전자 제어에 의한 연료 분사 장치에 대해서 따로 할 겁니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PG 연료 장치는 구성은 본배, 연료 차단 밸브, 기화기, 믹서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LPG 기관의 특징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장점은 연료 소비율이 좋으며 엔진이 정숙하고 경제적인 연료비, 엔진 오일 수명이 길고 대기 오염이 적고 위생적이다.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고 점화 플러그의 수명이 길다. 단점은
트렁크 사용 공간이 협소하다. 냉간 시동성이 저하된다. 연료의 취급과 공급 절차가 복잡하다. 기관의 출력이 떨어진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요즘 뭐 신기술로 인해서 LPI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연료, 내연기관 연료는 뭐 가솔린, 경유, LPG로 구분을 하고요. 여기서 뭐 보실 거는 노킹 현상인데요. 노킹 현상 2013년도에 노킹 현상에 대한 것도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가솔린 기관의 노킹은 조기 점화, 그리고 디젤 기관의 노킹 현상의 주 원인은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짐, 이렇게 하고요. 노킹 대책 비교, 굳이 뭐 지금 출제는 이미 13년도에 됐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 희박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이 적용된 엔진의 종류 해가지고요. 여기 CVVT, CVVL, 림번, GDI 라고 쭉 나와 있는데 LPI, CLDI 나와 있는데요. CVVT, CVVL 이 두 가지는 같이 엮어서 좀 학습을 좀 해두십시오.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무슨 장치를 무슨 연료 장치를 묻는다, 아니면 뭐 LPI 엔진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정의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성품, 그리고 뭐 장단점, 특징 요 정도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장 시 수리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장치를 묻는다 그러면 정의, 주요 구성품, 장단점, 특징 세 가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거를 기술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에 따라서 뭐 10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짧게 써주시고 20점짜리다 그러면 좀 길게 좀 늘려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림번 엔진은 현재 미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 희박하고요. GDI 엔진 정의를 보겠습니다. 직접 분사식 가솔린 기관, 즉 연료를 실린더 내로 직접 분사한다. 효과는 출력 향상, 배기가스 개선, 저온 시동성 향상, 초이박 연소 구형 곤란, 고부하 시 질소산화물 증가, 고압 인젝터 사용으로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GDI의 엔진의 정의, 효과, 구성품, 왜 GDI 엔진을 사용을 하는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연소 과정, 제가 이게 심화 과정에서 냈던 뭐 모의고사 문제 잠깐 한번 보면 GDI 엔진의 정의, 연소 과정, 구성,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를 출제를 한번 한 적이 출제를 했었는데요. 연료 구성 장치 죄송합니다. GDI 엔진이란 한번 좀 보고 할까요? 제가 이거는 고압의 연료를 실린더 내로 직접 분사하여 연비 향상과 배기가스 감소의 효과를 얻는 엔진을 GDI 엔진이라고 하고요. 연소 과정은 연소실의 강한 상하 유동 와류를 형성하고 연료 성층화를 형성하고 최이박 연소를 하는 연소 과정을 거치고요. 연료 구성 장치로는 저압 연료 펌프, 고압 연료 펌프, 연료 압력 조절기, 연료 압력 센서, 스월 인젝터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장단점은 이 효과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I 엔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1번, 2번에 나와 있는 CVVT, CVVL은 묶어서 같이 외우시면 되고, 아까 CVVT가 그 밸브 오버랩 기억나시죠? 그렇죠? 밸브 오버랩, 요 밸브 오버랩을 조정을 해서 기관의 성능을 향상시킨 엔진이 CVVT 엔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은 GDI 림번 가솔린 기관을 비교했는데요. 연비 개선율 보면은 GDI 엔진이 기존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25%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GDI 엔진의 희박 연소 과정은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LPI 엔진입니다. 고압의 액상 LPG를 ECU 제어에 의해 인젝터를 통해 흡기 매니폴더에 분사하는 방식이고요. 구성, 장점,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LPG 기관의 장단점 한번 봤었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엔진이 LPI 엔진입니다. LPI 엔진도 따로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CRDI 엔진은 전자제어 디젤 연료 분사 장치인데 요거는 기존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CRDI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올 텐데 연소 과정, 연료 흐름, 장단점 정도는 좀 알고 계십시오. 혹시 요즘 계속 대부분, 그쵸, 대부분의 차량이 디젤 기관은 CRDI 엔진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도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글쎄요. 하여튼 이것도 CRDI 엔진도 한번 기출이 됐지만 그래도 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요 기술이 적용된 엔진의 종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한번 자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CVVT 작동 원리, 아까 밸브 오버랩을 제어를 통해서 보시면 이거는 듀얼 CVVT를 나타낸 건데 오일에 의해서 밸브 타이밍을 조절을 해서 엔진의 효율을 증대시킨 기관을 CVV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CVVL은 밸브의 개폐량을 변환시켜서 저속회전에서의 연비와 고속회전에서의 출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그 작동 원리는 싱크로나이저 핀에 의해서 이 밸브 캠을 연결을 하잖아요. 이게 체결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밸브의 깊이, 양정을 바꿈으로 인해서 밸브에 누르는 깊이를 다르게 해서 공기의 흡입량을 다르게 하는 그런 현상을 그런 기관을 CVVL이라고 합니다. 구성품이 있고요. 목적, 그것도 따로 정리를 해 두십시오. GDI 엔진 여기 나왔고요. LPI 엔진도 마찬가지로 CRDI 엔진도 따로 정리를 좀 해 두십시오. 자, 다음은 윤활 장치입니다. 윤활 장치까지 하고 잠깐 5분만 쉬었다 진행할게요. 자, 윤활 장치는 작용은 감마작용, 밀폐작용, 냉각작용, 세척작용, 방청작용, 응력분산작용, 소음 완화작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감밀냉 세방응 해가지고 앞머리 글자 따기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분류는 SA 분류, API 분류, SA 신분류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정 사이클 기관 윤활 방식은 비산식, 압송식, 비산압송식, 그리고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혼기 혼합식과 분리 윤활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윤활유 여과 방식은 분료식, 전료식, 복합식 얼마만큼의 오일을 여과해서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윤활유 유압 이상 시 원인, 그리고 엔진오일 오염 상태 판정은 따로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